노동신문의 신년에 시진핑이가 보낸 연하장은 네. 저 귀퉁이 어디 동남아 국가들하고 같이 거론하면서 푸틴이 보내온 연하장은 크게 일면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북한 외교관들이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그 최고 우방이 러시아라는 식으로 네. 그 푸틴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지도부는 아마 지금 상당히 불쾌할 거고 시진핑도 지금 요것 봐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김정은 생전에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나 쿠데타 발생 가능성은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사실.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80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그 유일 지배 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이렇게 지키기 위한 그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정교하게 유지돼 왔고 김정은을 적어도 뭐 위해를 가하고 어떤 시해를 하거나 유고 상황에 빠지게 하려면 그런 어떤 집단적인 그게 있어야 되고 총기류라든가 어떤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될 수 있고 확보가 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라도 좀 반입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너무나 촘촘하게 이렇게 상호 감시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이런 체제가 있어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뭐 30년 넘게 북한 분야를 취재해 오면서 여러 가지 뭐 군부에 어디 구테타가 있었다든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시해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 뭐 총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로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북한 붕괴 시에 중국, 러시아가 벌일 소름 돋는 영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러시아가 같이 북한으로 밀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희망적인 상황은 이거죠. 한미연합전력이 북측으로 진지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통일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자유와 행정본부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일종의 이제 총독 제도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 지역을 통치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 체제가 이제 우리 자유민주 체제로 전환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중국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북한의 제일 후견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개입을 할 겁니다. 개입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죠. 뭐 단둥, 신의주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또 북한 내에 사실은 친중 세력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군부나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러시아의 부상입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요. 작년 6월에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신조약,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서명했는데 이게 뭐 상호 방위 조약 이런 성격도 있고 이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핵심은 서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명시화돼 있고 그렇죠. 특히 이번에 김정은이 11,000명이나 되는 전투병을 보내 가지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북한의 유고 상황이 생겼을 때 북한이 원하든 안 하든 푸틴 입장에서 지금 우리의 이 혈맹인 북한이 지금 권력 공백, 유고, 위기 상황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군을 투입해야지.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거기서도 우리한테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간다 이럴 때 그거를 막을 명분이 있겠느냐. 군사 개입을 위한 너무나 좋은 이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합법적이고 당위성을 가지고 개입할 소지가 커졌고 결국은 과거에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직후에 소련군 대위 88여단으로 복무하던 소련군 대위 김일성이 소련군 정치장교를 등에 업고 한국에 와서 소련 군정을 실시하면서 남북 분단이 만들어진 건데 김정은의 이런 파병이 소련 군복을 북한군 명사들한테 입혀가지고 하는 이런 용병 형태의 파견이 어쩌면 안타깝게도 한국이 절체절명의 어떤 통일의 기회를 얻었을 때 무산시키는 러시아의 개입을 부를 수 있는 어떤 씨앗을 심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이제 앞으로 한반도에 우리 한국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네요. 근데 북한과 중국이 우리가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옛날보다 굉장히 안 좋아졌고 북한에게 중국이 천년의 적이라 불린다고요. 아, 그렇죠. 김정일 때 그 속내가 드러났죠. 김정일이 이제 그 당 간부들한테 얘기한 게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녹음 내용이 그대로 유출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김정일이 당 간부들한테 중국을 믿지 마라 이러면서 돼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중국에 의존하고 여러 가지 그 생존, 체제 생존을 위해서 후견인 역할을 맡기고 이러지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거기에 이제 예속되기는 싫은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서운함, 어떤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이 동참했을 때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한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일원국인 중국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대북 제재 노름에 가담하는 이런 뭐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그 아마 지도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러 밀착이라든가 또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지금 중국을 무시하잖아요. 노동신문의 신년에 시진핑이가 보낸 연하장은 저 귀퉁이 어디 동남아 국가들하고 같이 거론하면서 푸틴이 보내온 연하장은 크게 일면에 이렇게 톱으로 모셔가지고 북한 외교관들이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그 최고 우방이 러시아라는 식으로 외무상 최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 푸틴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지도부는 아마 지금 상당히 불쾌할 거고 시진핑도 지금 김정은이라든가 평양 지도부에 대해서 요것 봐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언젠간 한번 너희들을 한번 내가 조련을 해야 되겠구나. 또 한동안 좀 매를 못 맞더니 너희가 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러에 대해서 뭐 김정은이 다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자기네들의 어떤 전략적, 전술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 쪽으로 좀 달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2025년인 지금 북한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역시 뭐 사회주의 그 집단 경제 체제, 계획 경제 그거죠.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그 생산 능력이라든가 생산성 또 자본주의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짓누르고 집단 체제를 어떤 하는 거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고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은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15년 동안 그게 더 심화됐지만 북한 경제에 북한의 어떤 내부적인 경제적인 역량의 대부분을 핵이나 미사일이나 다른 군사적인 분야에 쏟아 부음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베트남 파병을 우리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투병 파병이었고 64년 9월에 파병을 해서 한 30만 명 정도가 연인원이 갔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도 죽었죠. 한 5천 명 정도가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64년 9월 파병은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군인들이 거기서 미군으로부터 전투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돈들 그리고 우리 한진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물류, 수송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또 도로를 닦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가 우리 산업화의 어떤 종잣돈이 됐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뭐 돈을 번다, 뭐 여러 가지 가발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인다는데 그런 임가공을 통한 거, 심지어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 전산망에서 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코인을 탈취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이런 것까지도 김정은의 어떤 통치자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쪽에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김정은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렇죠. 북한의 그 1%, 북한의 노동당 간부나 고위 간부들이 한 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4인 가구로 해가지고 한 24만 명. 그러니까 북한 인구가 지금 2,500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1%만이 먹고 사는 이런 사회가 됐고 나머지는 국제사회가 뭐 세계 식량계획 WFP 이런 데서 해마다 지금 몇 년째 보고서를 내는 거 보면 북한 인구의 40%가량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칼로리 통치예요. 배고픈 그 식량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복종을 체제 순응을 유도하는 거고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조선시대에 우리가 노비제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노비가 한 7%, 조선 초에는 7%, 10%였는데 정점으로 후반기로 가면서 조선시대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40%인 400만 명이 노비였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40%가 만성적인 이런 거에 시달린다?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노비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데 세계 역사를 봐도 정복을 통해서 이민족을 지배해가지고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노예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지배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조선시대처럼 같은 민족을 이렇게 노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렇게 한 게 드물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참상이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게 지금 이 시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는 대부분에게는 충분한 식량도 없고 건강도 좀 많이 좋지 않은 편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북한 주민들 평균 수명이 우리 기대 여명이라고 요즘은 합니다만은 13년 정도가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북한 주민하고 우리하고 키 차이를 봐도 11cm 평균 신장이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남북한이 80년 분단을 겪으면서 올해가 이제 분단 80년입니다만 인종이 달라졌다. 정말 뭐 김정은이 우리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인종이 달라진 거예요. 북한 지금 탈북민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북한에서 그 굶주리고 이랬던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좀 믿기지가 않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몇 명이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죠. 근데 3만 명, 3만 3천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뭐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럼 북한 주민들은 이동이나 거주 자유라든가 문화생활 같은 게 거의 없겠네요. 그게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문화라는 게 결국은 왜 한류 문화, K-드라마, K-팝에 북한 청소년, 청년층, MZ세대들이 특히 열광을 하겠습니까? 북한 TV 지금 우리가 보는 거 금지하고 있는데 개방하자.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게. 근데 보려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위성 TV 달고 이러면 볼 수 있거든요. 보는 거 지금 불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전파하거나 이적 행위를 하면 문제지만 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TV를 한다. 저는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보지만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아마 다들 넌덜머리를 내실 거예요. 드라마도 맨날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로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이동과 관련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평양에 한번 가려면 일반 주민들은 엄두도 못 내고 평양에 가는 게 포상이잖아요. 포상. 김정은이 평양에 한번 지방 사람들 대표자들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사진 찍으면 이게 엄청난 영광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자유? 글쎄요. 북한 주민들의 자유 중에서 제가 가장 떠오르는 거는 이제 최고위층이었던 탈북망명하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최고위층인 자기조차도 주말마다 그 생활총알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아직도 주 6일째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도 이제 근무를 하는데 우리 옛날 하듯이 토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점심때까지 한 서너 시간 직장,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뭐 인민반 단위로 총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당에 모이든 뭐 이런 사무실에 모이든 해가지고 일주일의 생활을 총화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결산하는 건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누가 잘못했다 뭐 우리 인사 곶감 매기듯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서로 상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동무는 우리 수령님 초상화를 강당에 모셔놨는데 거기 먼지가 앉았는데 제대로 닦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뭐 동상에 새가 날아가다가 새똥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거를 즉각 보고 안 하고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책벌로 뭐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심하면은 노동 단련형, 우리로 말하면 징역형을 받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이런 고발 체제가 이루어지니까 황 비서가 얘기하기를 그게 있으니까 숨을 못 쉰다는 거야. 물 한 모금 좀 먹으려다가도 이게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이 이제 소극적이고 체제 순응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는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같은 것도 많지 않겠네요. 그냥 들이닥치는 거죠. 뭐 이런 압수수색 뭐 이런 거 영장 이런 거 요구했다가는 이제 두드려 맞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뭐 권위주의 정부 시대 또 군사 정권 시대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앞에서 경찰이나 그 당시 전투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 드나드는 학생들을 심지어 여학생들 핸드백까지도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정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즘 아마 그 젊은 세대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분노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온 가족이 그 가족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서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이게 왜 이런가 어디로 갔는가 이런 거를 묻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좀 폭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권이라든가 뭐 거주 이동의 자유, 문화를 향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을 하기 어렵죠. 자, 방금 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탈북민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탈북민들이 책도 내시지만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탈북민 분들이 말이 본인은 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도 이 개인의 경험이 전체의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한국에 북한 분들의 말들 중에서 좀 어떤 거는 가려 들어야 될까요? 이런 거죠. 뭐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니까 강원도 어디 저
저기 산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던 분이 네. 갑자기 어느 날, 야, 그 뭐 대통령실에 말이야, 내가 뭐 구조를 알고, 거기에 실세가 누구고, 거기가 뭐 어떤 관계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좀 맞나 하고 검증을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북한에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나 뭐 저쪽 백두산 있는 양강도에 살던 어떤 젊은 탈북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유튜브를 하는데, 김정은이 뭐 이설주하고 뭐 때문에 뭐 김여정이하고 어떤 권력 갈등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자기도 적어도 등문을 했을 거라는 게 이런 추정이 가능할 거고, 더더군다나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주영 그 현대 명예회장,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북한 강원도 통천 사람이지 않습니까? 소를 훔쳐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큰 부를 일궜는데, 어느 날 고향 통천에 사는 정주영 회장의 이제 조카라는 분이 한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잘 알고 뭐 누구는 어떻게 살고 뭐.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 측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차도 사주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정주영 회장이 이제 고향 통천을 방문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신원이 드러났어요. 강원도 통천에 거기를 이제 오가던 시외버스의 차장이었어요. 버스 안내양. 그 통천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정주영 회장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정주영 회장의 제북 가족에 대한 이런 정보, 또 본인이 중국에 탈북해 나와 있으면서 남쪽에서 뭐 잡지나 이런 데 나온 정주영 회장에 대한 걸 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철저하게 연기를 했던 거죠. 극단적인 사례인데, 탈북자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거짓된 경험이나 본인이 한국에 와서 혹은 중국 체류 기간에 자기도 이제 등문한 사후에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북한 체제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있었고, 그게 언론 인터뷰뿐만 아니라 뭐 본인이 하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과장되게 나오고 있고, 지금도 보면 제가 보면은 뭐 명백하게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려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 병사가 품에 가지고 있었다는 뭐 편지, 이런 것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거 봐라, 북한이 이렇다 이래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다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하거나 또 거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주민들, 탈북민들은 단박에 보고 가짜인 걸 아는 거죠. 어떤 부분이 조작돼 있다는 거. 생일 축하 편지를 동료들한테, 동료 거를 이렇게 친구 거를 안고 있었는데 왜 이게 가짜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표현들, 이거 북한에서 안 쓰는 표현이다. 그런 부분은 또 북한의 거짓 정보를 이렇게 걸러주는 순기능도 있다는 점은 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과 거짓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잘 가려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자, 마지막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요즘에는 한반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북한 정권 유지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생각하시는 부분은 많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정말 나쁜 생각이고 극복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호불호를 가려서 어떤 시기에 되면은 좋은 통일이고 지금 되면 나쁜 통일이고, 또 준비를 뭐 많이 하면, 우리가 여러 번 학창 시절부터 시험을 쳐봤지만 시험 기간이 늦춰지고 나중에 한다고 공부를 뭐 우리가 더 많이 하고 더 잘 준비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통일이라는 거는 어느 날 다가오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준비가 돼서 뭐 어느 시간 된다는 게. 그래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좀 한국 통일의 교훈을 달라 이러면 이 행운의 신이라는 거는 뒷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행운의 신은 살짝 이래 문틈이 벌어진 사이로 슬쩍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딱 갈 때 이렇게 탁 잡아야지, 간 뒤에 뭐 뒷머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놓친다는 거예요, 100번. 우리가 지금 이제 통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있지만, 또 당장 통일이 되는 게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서울에서, 한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리고, 여러 가지 폭압적인 그런 상황에서 좀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안쓰러운 거는 그 젊은 병사들, 여기 있었으면 한창
공부를 하거나 그렇죠. 부모 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젊은 친구들이 영문도 모르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 동토의 땅에 가가지고 정말 그 잔혹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건가? 저는 좀 우리가 되게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뭐 안타까운 죽음이라든가 이런 참사를 보면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뭐 그걸 바로잡으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북한의 폭압적인 것과는 비교는 안 되지만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또 겪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런 참상이라든가 폐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 지금은 이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모색도 해야 되고 바람직한 통일을 끊임없이 저는 모색을 하고 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은 이런 고통들이 계속될 거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게 북한이라는 이 반도라는 게 결국은 육지하고 연결돼 있어야 반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북한 휴전선에 가로막힌 사실 대한민국이 섬나라거든요, 지금은. 장기적인 통일 한반도의 어떤 그런 실현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성장하고 이러는 것도 저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통일이라는 게 되었을 때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또 우리 것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무언가 잃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뭐 양쪽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잘 합쳐되면서 좋은 평화의 과정이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센터장님과 이제 긴 시간 이야기 나누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북한과 관련해서 안보와 관련해서 한반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일상에서 뭐 본인이 투자를 하는 것에 관심이 갔던 뭐 아니면 다른 또 재미있는 일들, 레저, 뭐 스포츠 이런 거에 관심을 갖던 그런 일상을 우리가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제대로 된 국가 체제, 또 안보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가 좀 북한 리스크 때문에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 또 이 분야를 또 담당하는 저널리스트라든가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북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통일 한반도가 가져올, 통일 미래가 가져올 어떤 무한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성원을 하고 참여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북한 관련된 콘텐츠 센터장님과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용유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